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다음 주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73년생 한동훈 전 장관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른바 중수청 표심을 잡을 70년대 이후 출생 인사들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은 한나땡이라고 외치는 민주당 사람들은 1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이른바 789로 채우나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장관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새 비대위원장이 될 한동훈 전 장관의 일성이었습니다. 50세 한동훈 전 장관에게 내년 총선 보수의 미래를 맡긴 셈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뉴스탑10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 여름에 썼던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때, 정확히는 작년 여름이죠. 사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실, 국회 본청 2층에 마련될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취임식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되게 되고요. 이 비대위원장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앞에 참 이제 앞으로 취재진 기자들 진치고 한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지켜볼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봤고요.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꽤 많은 메시지를 이임식에서 던졌지만 결국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른바 중수청 표심을 잡아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오늘은 공개 행보 없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비대위를 꾸릴지 이 인선에 집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대선 때의 초심을 회복하고 보다 젊은 정당, 보다 포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표명이며 한동훈 후보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 이러한 다짐을 실천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게 어제 한 전 장관의 얘기였고,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초미의 관심사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누가 함께 비대위를 이끌 것인가일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비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 여기 원탁으로 표현을 해봤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윤재호 원내대표가 있을 거고요. 유희동 정책위의장도 아마 연임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게는 10명, 적어도 7, 8명의 새 비대위원들이 앞으로 내년 총선을 한동훈 전 장관과 이끌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컨셉, 누가 함께 할 것이냐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 대략 한 전 장관 포함해서 15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원 전원을 73년생 한동훈 전 장관과 발맞춰서 7, 90년대생으로 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 생각도 좀 비슷하십니까? 네, 일단 얼굴이 바뀌는 거니까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또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보다는 정책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했던 그 충격보다 사실 더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DJYS 이철성으로 대표되는 40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그런 어떤 우리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사실상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와 정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저는 아이콘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표현했듯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즉 비대위원 구성부터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예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얼굴로 어떤 비춰졌던 영남 중심,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림들이 이제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 즉 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이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도 아마 70년대생 전문가 위주 그리고 정치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 영입됐던 인사들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 국민의 정서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양하게 특히 또 여기는 또 남녀가 있을 수가 있고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비대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사실상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아마 그거는 국민적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즉 기존에 여의도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말고 5천만의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 인사들을 아마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고 예. 아마 그 고심들을 오늘 자택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현정 의원님, 그 7, 8, 9, 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 주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86 운동권 혹은 60년대 중반생인 이재명 대표도 차별화하면서 일단 급한 정권 시판 프레임은 깰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70년대에 40대 기술이 나오면서 유진산이라든지 옛날 구정치인들은 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저는 또 한 번의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즉 그동안 정치권을 지배했던 86 운동권 세력들, 이 정말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이인영 등을 중심으로 했던 바로 그 86 세대가 이제는 어떻게 역사의 뒷면으로 좀 물러나는 저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 86 운동권 세력은 정말 30대 때 정치권에 들어와서 거의 20년 동안 우리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정치권이 잘 됐느냐라는 판단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내리게 될 것이고 예. 그 판단들은 이제는 80대가 아니라 70년대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의 주역들이 바뀌는 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밑에 자막에 적확한 자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생들로 태워서 환골탈퇴하겠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586 민주당을 심판한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박 비서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근데 뭐 저런 정치적인 구호 또는 정치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위협적으로 생각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어진다고 세대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세대 교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90년대생 정치인을 뭐 비대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영남 주류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나이가 젊어지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에 핵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용산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도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셔서 어쨌든 젊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 국회 출입 기자들, 정치부 취재 기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그럼 도대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에 등판하기 전에 누가 비대위에 합류를 할지 그 취재 여력에 있을 텐데요. 구재영 차장님. 네. 이미 어제 오늘 뭐 하마평에 오른 이름도 있고 뭐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전혀 없다고도 하지만 특히 영입 인사 가운데는 뭐 구재령 변호사나 이수정 교수 혹은 한 전 장관과도 국회 그 대정부질 때 인연이 있는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벌써 좀 젊은 세대 영입 인사 새로운 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꺼내들 비대위원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만 과거 비대위원장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분 중에 하나가 2011년 박근혜 비대위였거든요. 예. 당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김종인, 이준석, 이양희 이 세 명의 비대위원을 영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의 딸이라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슈를 이끌었던 분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종인을 영입하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야당 당수로서 정적을 했던 예. 그 이철승 의원의 딸인 이양희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는 과거 아버지 세대에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후세대에는 이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자 이런 상징성을 띄었고요. 또 이준석이라는 차세대 유력 정치인을 영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를 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비대위원 영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이번에 73년생 비대위원장이라는 출범에 맞춰서 예.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고 남여가 조화를 이루고 또 386은 그 운동권 386했다면 전문가 386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97세대 그리고 M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인물을 발탁을 한다라면 박근혜 비대위만큼의 어떤 성공적인 비대위를 이끌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셨던 신진과 경륜 혹은 세대와 계층을 좀 아우르는 것도 해야 되고 특히 뭐 이건 물망이라는 거니까 지금 뭐 오늘 공식 행보를 안 했던 한동훈 전 장관이 집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할지는 모를 텐데 일단 이런저런 인물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정도에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 장윤주 변호사님, 앞서는 세대 교체가 민주당 586 세대와의 전선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혹은 국민의힘 안으로는 이수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청년 표심 젊은 층도 한동훈 전 장관과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면 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쏟아지는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예. 특히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에게 사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안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이 되면서 이런 부분과 좀 대비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당 창당을 좀 예견하고 또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던 날짜가 12월 27일이면 사실 굉장히 임박해 있거든요. 다음 주인 것인데 사실 임박한 날짜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잡는다든지 뭐 포용하겠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신당을 창당하려고 한다면 뭐 같이 가는 사람들이나 뭐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없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던 어떤 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 뭐 이대남이라든지 뭐 지분이요? 젊은 예. 정치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많이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난감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스스로도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73년생 한동훈 전 장관의 등판이 밖으로는 이제 586 민주당 혹은 안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 있지 않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한동훈 전 장관과 인연도 있었는데 사실 고 홍정기 일병 모친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 전 장관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는 그의 메시지 관련해서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데. 너무 그런 거로 또 안경 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많이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누가 한 전 장관과 비대위를 함께 이끌 것이냐였다면, 두 번째는 그럼 이른바 한동훈 컨벤션 효과,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 수장을 맡게 되면서 중수청, 중도층 청년층이 얼마나 국민에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화면을 잠깐 보면 여기는 물론 한동훈 전 장관 팬카페 하나인 겁니다. 일부 팬카페에서 저기 보면 살다 당원 가입을 하네요. 저 국민의힘 당원에 온라인으로 가입했어요라는 여러 글들이 좀 온라인에서는 이현정 의원님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컨벤션 효과는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뭐 팬카페이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입당을 했다라는 소식들, 그동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예전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입당 러시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는요, 실제로 한동훈 장관 이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이제 그 장관을 할 때 했던 이 어떤 노선을 보면, 당시 이제 장준하 씨의 어떤 유족이라든지 4.3 유족이라든지 국가 배상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상고를 다 포기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진보 정권에서는 그걸 해주질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부분에 이 유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정부의 어떤 상고를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특히 이제 이 아주 흉악범, 살인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제 사형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부 다 이 사형이 가능했던 서울구치소 등등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그때 긴장했다는 게 있고, 또 이 어떤 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어떤 이 나중에 되면 가석방이 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석방이 없는 이 무기징역 제도, 이거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보수와 중도 이쪽에 어떤 또 진보까지도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편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특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동안 못 이뤘던 것들을 실제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고, 또 보수층을 향해서도 이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예. 펴는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본인이 이임사 이야기를 했지만 서민과 약자 그리고 미래라는 어떤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겠다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즉 정책적 기대감, 세대 교체와 아울러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당이라든지 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아마 증폭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어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아까 팬카페에 당원 가입 그 글도 저희가 종종 확인했습니다만, 이틀 새에 국민의힘에 760여 명이 입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들어서는 매일 한 500~600명 됐으니까 뭐 이거를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입당 러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팩트로 확인한 결과 이틀 사이에 760여 명이 입당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소폭 늘었고 앞으로 온라인 당원 가입이 좀 늘 수 있다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 작점은 고무적이겠죠. 그 구자영 차장. 네. 앞서 유일한 보수 비대위, 보수 정당 비대위 성공 사례 12년 전 네.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끌 수도 있지만 정책으로 뭔가 사회적 약자, 미래, 당시에도 이제 경제민주화,
보수 정당에는 다소 생소한 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네.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을 줬다는 거면 한동훈 전 장관의 특히 정책 부분에는 총선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정책에도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을 휩쓰는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마치 그 무죄가 판결난 것처럼 좀 호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이 절차를 충분히 따르고 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그 재판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제 4개월,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4월 총선이 과연 윤석열 정부 심판이 될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대선 인저리 타임처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선 마지막 승부가 될 거냐. 추가 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대선은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오고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이끌고 당대표가 되면서 계속 지금 졌던 대선 후보가 야당 대표가 돼서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내년 4월 총선이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3판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도 크다. 예. 그러니까 구속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총선을 통한 정치적 심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3월 9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끝난 듯 끝나지 않아 보이는 알겠습니다. 대선의 마지막 승부가 내년 4월 총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1야당 당대표 민주당의 총선을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셔서 사법 리스크. 근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공교롭게도 지금 경찰 출신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경찰대 출신 첫 국회의원이었고 1기 수석 입학했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는데 이제 50대 영선 검사 출신의 새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장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이 검견특급, 뭐 검사 출신이든 경사 출신이든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구정차장이 언급한 그 사법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이게 그 민주당으로서는 좀 반격하기 어려운 검경 카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공격이 좀 잘 당하지 않냐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좀 먹히기 어려운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뭐 어쨌든 이제 사법적인 사안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 정치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본인이 뭐 검사 출신이다, 경찰 출신이다 이런 것으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 출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편 또는 쓴소리하는 사람을 품기도 어려운 것도 보여주고 있고 야당과의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언론과의 접촉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이런 게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가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와중에 예.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의 작업을 이끌어야 될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복심인 한동훈 장관이 왔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 현상을 과연 좋게 볼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력을 활용한다. 그 문제가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은 사실 힘든 일, 험한 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거냐, 또는 쓴소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 거냐. 이런 정치는 단순히 뭐 검사로서 해왔던 일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이력들이 과연 이 정치판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전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했을 때 두 사람의 모습도 화면에 잠시 잡혔었었네요.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모습도 뒤늦게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추운 날 이래가지고 내가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박수 한 번만 받으세요.
흘립니다. 아이고 눈물 난다 눈물 나. 과천에는 법무부 청사를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임식 마지막 뒷장면까지 뒤늦게 공개된 영상까지 잠시 만나봤어요. 앞서 누가 한동훈 전 장관과 비대위를 함께 이끌 것이냐, 비대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를 집중해봤다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른바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치고 나갔을 때 얼마나 정치적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냐. 이제 공천장에 한동훈 이름 석자가 찍히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좀 더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된다면,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된다면 이른바 윤핵관들 말고도 한동훈 비대위 등판에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장관을 함께했던 인물들 희생 목소리도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분당 같은 경우, 다른 현직 장관들 나도 이제 다른 데 나가겠다는 얘기도 심심하게 들려오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분당을만 해도 지금 김은혜 전 수석, 이영 장관, 박민식 장관 출사표 던진다고 하면 같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뭔가 공천 칼바람을 들이대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의 동력이 좀 많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저분들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빨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것처럼 그냥 유지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9회 말 투아웃의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나서서 휘두르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조금의 어떤 유명세 인지도를 갖고서 지금 한 지역에 당선 가능한 지역에 저렇게 이제 가서 여러 가지 몰린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거는 이제 원점에 재검토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공관위원장으로 여러 명이 거론됐고 또 한 명 유력하게 거의 확정되는 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대위원장은 결국 공천장에 한동훈 이름으로 이제 다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22대 총선에 나서는 얼굴들을 어떤 얼굴을 낼 것인가가 바로 한동훈의 어떤 얼굴로 저는 인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의 거치, 즉 한동훈 본인도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 갈 것인지 아니면 안 출마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마당에 따뜻한 곳만 찾아간다. 특히 윤 대통령 어떤 초기에 그 장관이나 수석을 하면서 인지도가 높였던 본인들은 고생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어떤 권력을 누렸던 부분에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희생을 해야 된다는 아이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당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제일 내세울 게 첫 번째가 바로 저는 희생이라고 봐요. 즉 기존의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더 강도 높게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주장들보다 더 강도 높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안 나겠다라고 할 경우는 아마 굉장한 비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탐색전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아시는 선에서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여기 있는 인물 말고도 현직 장관인데 원래 내가 저기다 출사표 던지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네라고 해서 자기 지역구 출마를 좀 방향을 튼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빨리 선언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 고집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뀐다는 의미는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본인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하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한동훈 전 장관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 혹은 최측근, 복심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장년 된 이른바 거의 퇴진이 됐고 윤핵관들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참모라도 할지라도 없다. 그런 거 없고 바로 희생 혹은 공천에 칼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서 사실 좀 내심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공천에 또 어떤 그런 피바람이 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는 시소 게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사실 비대위원들을 누구로 구성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내세우는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월 초에 공관위가 나오게 될 테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내세우는지에 따라 사실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초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기다려보면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공천 혁신이 어쩌면 또 공천 파동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 하는 노력들, 또 치열한 갈등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의 공천을 또 뺏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 공천권을 본인이 뺏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 파동이나 갈등 상황들을 과연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갈등들을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초반처럼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장관의 장악력, 카리스마겠죠. 이런 게 저런 게 한 장관의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한동훈 전 장관 등판으로 내년 총선이 미래 권력 싸움이 될 수 있다고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23일이니까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실시한 여론조사, 차기 지도자 호감도 이재명 42, 한동훈 47, 적합도 41, 45. 물론 둘 다 오차범위 내이긴 한데 구장 차장님, 이거야말로 한동훈 컨벤션 효과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굽니까? 그 지난 대선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던 인지도 면에서는 현직 정치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 가면 서러울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지금 인지도, 호감도, 이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한동훈이라는 이 새로운 뉴페이스는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주목을 받고 있고 지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가능성은 큽니다만 한 장관은 지금 떠오르는 해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역전된 지지율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주마 가편격으로 앞으로 비대위원 참신한 분들로 비대위원을 꾸리고 또 공천도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공천을 한다라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호감도와 지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짧게 압축을 해보면 조국 사태가 만들어지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아무리 있어도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사법 리스크로는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3구 대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장이 내년 4월이 만약 된다라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호감도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심이 이건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검사와 피의자 구도가 돼야 된다. 이런저런 표심들이 어떤 게 가닥을 잡힌지 저도 잘 알 수 없는데 다만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다시 보면 박성무 비서관님 최근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한동훈 전 장관의 상승세는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호감도와 적합도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막 등판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뭐 오차범위 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사실 지금 일종의 등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시점이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마 국민들의 중간 평가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총선의 성격은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아마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될 거거든요.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여당에서 비대위가 세워지는 중에는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사실상 용산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생각의 궤를 같이 하면서 지금껏 해온 정권의 실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누리고 있는 컨벤션 효과는 예. 신기루처럼 빨리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아직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45대 41 양자 대결 여론조사위까지 저희가 덧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73년생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화되면서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한동훈 전 장관 평가 절하 자리였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총선에서 또 하나의 관역입니다. 제1관역 윤석열, 제2관역 김건희, 제3의 관역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마운 사람일지 민주당의 고마운 사람일지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운을 빕니다. 한동훈, 김건희 허위 후이검의 첫 정치 행보가 주랭랑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주랭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황당한 사태입니다.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어 집권 여당을 검사의 힘으로 사당화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저희가 좀 꾸며봤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축하한다라고 한동훈 전 장관에게 얘기했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민주당 지도부는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역이 생겼다. 현직 장관의 주랭랑이다. 혹은 장세동을 원했나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눈여겨볼 부분은 이러한 강경파 의원들의 평가 절하가 아니라 바로 다음 인물입니다. 친명 좌장의 정성호 의원,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한번 같이 화면을 만나보실까요? 술 안 먹는, 술 안 마시는 한동훈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1차원적 사고, 많은 걱정.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를 이른바 한나땡이라고 표현하는 걸 1차원적 사고라고 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정청래, 장경태 이런 분들은 이제 1차원적 사고하는 분들로 갑자기 출항이 돼버렸습니다. 이 조직에서요, 어떤 회사나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집단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남.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레드팀이라고 가동을 합니다. 맞아요. 즉, 반대를 하는 사람을 무조건 끼워 넣어서 무조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나중에 어떤 이 위험도를 줄이는 그런 것들을 큰 회사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는 레드팀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왜 저렇지 않으면 아마 또 지지자들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정성호 의원이 그나마 저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지금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저는 이 정성호 의원 말 중에서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쓰나미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쭉 그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뭐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렸겠습니다만은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 세대 교체, 예. 그다음에 정치 개혁이라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대답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면 이 586 이 기득권 세력들,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등등 586 주도권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당내에서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맞물려서 밑에 있는 세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떤 문제들.
지금 이 기득권, 운동권이 아니면 도대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득권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둘째,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개혁의 문제. 본인들 그 특권 폐지한다고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다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사실은 국민이 필요한 법안들은 거의 다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바로 그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닥칠 겁니다. 민주당은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도 이른바 윤나땡 표현을 쓰면서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한나땡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실제 국민들은 너희들은 뭐 하는데? 진중권 전 교수도 옛날에 윤나땡 그러더니 지금 또 한나땡 이러면 한동훈 전 장관만 계속 몸값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 윤나땡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까 정성호 의원의 얘기를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왜냐하면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뭐 술을 잘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만에 하나라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역습과 기습이라는 표현, 취지를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마치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으로서는 총선의 꽃놀이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미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8개월이 지난 것인데요. 그 기간 동안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8개월이 지나서 12월 28일 다음 주로 예정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검법을 받는 의견을 내는 것에 넘어서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라는 쓴소리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한동훈 전 장관이 그동안 장관으로서 해왔던 이야기들, 뭐 법치주의라든가 뭐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 여야 공평하게 적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것과 반대되는 행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법치주의나 공정이라는 것이 결국 본인 진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일단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면 또 국민들께서도 냉혹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나가면 고맙다, 땡큐다 하는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다라고 친명 좌장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건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바타 아니냐 뭐 이거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각각 서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이를테면 검사 시절에는 두 사람이 계급장 떼고 토론했다 등등 여러 보도들이 뒤늦게 알려진 게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 전 장관은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 없고 늘 의견을 구한 사람이다. 특히 이 부분 있는 그대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을 가리켜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과 같이 일할 때 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아니다. 그 구자영 차장. 네. 결국은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 그게 어떻게 관계가 정확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 뭔가
김기현 전 대표 스스로가 너무 저자세 아니었냐는 평가는 당 안팎에서 있었다면 한동훈 전 장관은 소신껏 일할 사람이라는 게 두 사람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제가 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 트집 잡기나 아니면 그 말꼬리 잡기에 대해서 이 당차게 대처하는 모습,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 보완제 역할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라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체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비상대권을 건네준 겁니다.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내년 총선을 잘 치러야만 윤석열 정부 후반기가 순항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력의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 당신이 진두지휘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보라. 이런 복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라면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어떤 정책, 어떤 공약을 국민들이 더 원하는지 이것을 잘 갈무리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라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성공도 도와주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장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제에서 지금 대체제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의 그 아바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렇게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을 몰라도 좀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 두 사람의 화면들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 아까 잠깐 나갔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부산 고검을 찾았을 때 당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 차장검사였을 때 저 악수 장면 당시 추윤 갈등이 극대화됐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뉴스탑텔에서 저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당시 저 악수 장면 많이 좀 기억에 납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소신이 있다 한 전 장관 누구 말 들을 사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맹종 안 한다 그랬는데 너는 무슨 독립운동을 하듯이 수사하느냐. 융통성 없는 후배 검사라도 윤 대통령의 표현을 했었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대하는 사이 소통이 잘 될 거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이 선을 긋느냐가 그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2003년에는 이제 법조팀을 해서 그때 취재를 해봐서 이제 아는데요. 당시에 이제 재벌들, 대기업들 수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기업 관계자들 만나면 아주 이 토론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당시 검사가 수사를 하면 도대체 씨알이 안 먹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로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2년 통해서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를 많이 하는 텐데 문제는 한동훈만 앞에 가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비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더 창피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보통 이러면 검사들을 좌천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좌천을 보내고 하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은 지방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청와대나 이런 데 있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요직을 거쳤죠. 네, 전부 다 사실은 중앙지검 아니면 청와대 이런 데 파견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외압들을 사실 당시에 윤석열 검사장이 상당히 많이 막아줬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고 또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쟤 내 말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지시와 복종보다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말을 듣는다고 그러면 예전에 아마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4차례나 좌천되면서 사실은 한동훈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소신을 지켰다? 그만큼 두 사람 간 조금의 긴장 관계는 있어요. 그런 어떤 충돌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윤 대통령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권력을 일정 정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운명일 겁니다. 그건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권한이 거의 100%인데 이걸 나눠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그만큼 결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검찰적 후문 중에 하나가 들린 소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회식에 누가 빠져도 특히 한동훈 전 장관만은 빠져도 별로 눈치 안 주고 수사 열심히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다는 후문도 분명히 있었어요. 결국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첫 시험대는 단연 이거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 말씀하실 당시인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동훈 전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총선 이후 혹은 독소 조항을 빼면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는데 박성미 서관님, 뭐 예전에 한동훈 전 장관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되갚아준다면서 저런 얘기를 했고 28일로 예정돼 있나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뭐 그냥 추진하겠다. 뭐 이 얘기를 민주당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기 부정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셨고 독소 조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도 독소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이제 독소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모순적인 평소에 한동훈 장관답지 않은 비논리적인 설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으로 참여를 했을 때 언론에 브리핑하는 조항 당연히 있었고요. 그 조항은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라는 거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 뭐 시점이 선전선동하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국민의힘이 협상에 조금 더 빨리 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가 길게 늘어졌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원인 제공자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의 한동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범죄에 활용됐다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검사를 여당이 추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결국에 과거의 한동훈이 용인했던 알겠습니다. 일들이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들임에도 독소 조항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추천한 거 말이 안 되면 야당이 추천한 거 말이 되나요? 특검이 그동안 보면 아까 이제 최순실 특검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여야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런 브리핑을 다 하게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그냥 패스트트랙 띄워버렸지 않습니까? 왜 띄웠겠습니까? 결국 다 스케줄을 본 거예요. 즉 총선 시점에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이미 본인들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 특검을 보면 항상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임명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번만큼은 야당이 특검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거의 뭐 총선 전략 본부를 사실상 특검이 하겠다는 거죠. 28일 첫 시험대가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장관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좀처럼 40%를 가지 못하면서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께 국민의힘 비대위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특검법 고심이 깊을 테고 마지막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구정 차장님, 그 순방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사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야당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뭐 이런저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네, 뭐 특검법의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만약에 야당이 예고한 대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정치적 시험대가 되겠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특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실시 시기를 너무나 조율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런 특검이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에 대한 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줄 사람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하나하나 특검법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텐데요.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예고한 날짜가 바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라고 불렀던 이른바 천하용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보수 얼라이언스 디펜딩 챔피언 천하용인 편에 탑승하신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한다 국민 준비! 천하용인 대다수가 지금 합류를 확정했고요. 마지막 한 명 정도. 제가 누군지 확인 안 해드리겠는데요. 마지막 한 명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어디에 있든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디에 있든 가치가 중요하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저는 탈당하지 않는다. 일단 천하용인 4명의 완전체 신당 합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가 4바퀴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바퀴가 펑크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 이제 신당 탈당과 신당 창당 뭐 이름도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붙어도 사실은 좀 한판에 일단 중요한 핵심 멤버 중 4명 중에 1명이 일단 지금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 천하람 순천 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땐 탈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1명, 즉 이긴 지금 경기도 의원 1명 정도만 지금 탈당할 걸로 알려지고 있죠. 허은하 의원도 사실은 탈당하게 될 경우에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첫 출발이 굉장히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시점이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시점에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 오늘 방송에서 따라가지 않겠다로 이야기한 게 조금의 정치적인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안철수 의원에게 좀 이 욕설을 방송에 해서 예. 논란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당이라는 게 점점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이 한동훈 뉴스에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또 워낙 이 27일 탈당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일단 창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어떤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의 여러 내홍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당 창당 날짜를 못 박은 듯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띄워지면서 뭐 이걸 뭐 이분들의 합류 여부를 한동훈 비대위와 직간접적으로 꼭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분위기상 그렇다면 일단 첫 출발의 동력은 좀 많이 사라진 셈입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상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라면 그 신당 자체의 컨벤션 효과는 이미 앞서서 좀 땡겨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12월 27일에 나가서 신당 차리겠다라는 말을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반복해 와서 사실 다음 주에 정말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놀라운 이슈거나 놀라운 뉴스가 아닌 것,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만으로 국민들께 놀라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탈당을 해서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고 그 신당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어떤 파급력을 내보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창당 일자가 임박한 것에 비해 아직 보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아끼고 있다가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영향력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 예고한 신당 창당 날짜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이임식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는지. 한 전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 잠깐만 조상규 변호사 비춰주시겠어요? 뿔테 안경에 넥타이 핀 보니까 누구 따라 하신 거죠? 5천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진짜 따라 하신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 축하 기념으로 검은 뿔테 쓰고 넥타이 핀해서 뭔가 좀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예, 오늘 주제가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왔습니다. 다시 본론 진짜 준비하신 거군요.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물론 한동훈 비대위가 물론 시작 전부터 다 쭉 올라가지 않고 부침이 있겠죠. 그러면서 반대급부 또 이준석 신당의 몸값도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처음 시작이 또 비슷하게 12월 말로 또 예정이 돼 있으면 급한 건 이준석 전 대표고 한동훈 전 장관이 그리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데 급하지 않을 거라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면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량적 데이터가 그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가면 대구의 이준석 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혁신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혁신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편으로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저렇게 본인 그 존재감을 내비치려고 해도요, 자연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지금 장제현 의원이 백의종군했죠.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죠. 예. 그러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 비대위원들도 면면이 젊고 혁신적인 사람이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지 않고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논편 못지않게 의상까지 많이 준비하신 조성규 변호사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준석 신당 한동훈 비대위 한번 엮어서 만나봤다면요, 이제부터 민주당 쪽 분위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저희가 뉴스타 때 시작부터 쭉 만나봤듯이 어찌됐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친명 비명 갈등뿐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꽤 위기일 겁니다. 전직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에도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고한 대로 송 전 대표 측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인물도 함께했습니다. 김남국 군사정권 시절인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왜 가족의 접근까지 막는 겁니까? 아마 검찰이 노리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송영길 대표 세상과 단절시키고 홀로 외롭게 고립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 택도 없다. 맞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송영길 전 대표와 연대해서 무도한 검찰과
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워낼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대체 40년이나 지난 지금 전두환 독재 때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부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남편을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나라를 지킨 독립선열들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 독재 세력들의 남편에 대한 탄압을 정말 밖에 많이 알려주시고 맞서서 저희 남편을 또한 지지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치소 기자회견 꽤 이례적이고 얼마 전에 적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송 전 대표 부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입니다. 김남국 의원 무소속의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지금 송 전 대표의 이런 구속 혹은 돈봉투 사건도 다 인간 사냥, 군사 정권 뭐 이런 표현을 오늘 구치소 앞에서 김남국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여러 가지 국민적 실망감이 컸죠. 그렇게 결국은 제명 직전에 본인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신분인데 글쎄요. 저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돈봉투와 코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은 정말 이번 21대 국회가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판의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간다는 게 저는 별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결국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코인 불법 투자, 코인 투자 그거하고 돈봉투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도 지금 불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산 단원에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뭐 다시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부인의 심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어째 이런 부분들을 독립투사들하고 비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언제 돈봉투 뿌린 적이 있나요? 참 적절치 않는 기자회견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지금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될 텐데 저렇게 구치소 앞에까지 가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 비서관 논평도 좀 듣고 싶은 게 왜냐하면 사실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돈봉투 의혹 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가 그랬잖아요. 탈당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일이다. 당 지도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도 탈당한 사람이니까 뭐 저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하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인사로 봤을 때 송 전 대표 구속 이후에 저런 행동들이 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도 이제 본인이 겪은 논란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에서 뭐 저분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논평할 필요는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께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저곳에 가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인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초리도 여전히 따갑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추웠을 텐데요. 오늘 뭐 엄동설안인데. 서울구치소 밖에서 기자회견, 뭐 여기 함세웅 신부도 참석을 했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봤듯이 이제 함세웅 신부도 했고 기자회견 예고하고, 밖에서는 이제 본인 구속이 부당하다는 검찰이 이 독재하고 있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면 안에서는요, 조상기 변호사님. 지금 몇 번째 소환 불응인지 모르겠고 뭐 설사 검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어서 뭐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이게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아니 근데 불응을 계속하면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강제 구인을 해서 앉혀놔도 입을 열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는데 그걸 강요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처음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도요 묵비권으로 일관을 하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본인 항변을 해야 되는데 본인 항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불투명합니다. 심신안정,
심신안정을 위해서 왜 진술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거는 뭐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심신안정,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이나 그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21명의 명단 정확하게 자백을 하고 돈 봉투를 전달했다라는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저기 가서 왜 저러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 21명 명단에 김남국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공범으로서 저렇게 항의 시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21명의 명단에 그 자백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윤관석 의원도 송영길 대표도 자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이번에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그렇게 부적격 주지 않겠다라고 점수 얘기했지 안 않습니까? 깎겠다는 취지가 있었죠. 예, 5대 점수 안 범죄가 아니기 깎겠다고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자백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본인들이 희생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이 뭐 공범이다라고 확실히 100% 특정하셨는데 그것보다 이제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잠깐 21명, 11명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 검찰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김남국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이렇게만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글쎄요. 본인은 안에서 검찰 소환에 연이어서 불응하고 있고 그리고 부인 포함해서 김남국 의원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제 민주당 안에 또 시끄러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문치사 가담자의 강압수사냐고 이걸 친명끼리 싸우고 있다. 저희가 준비한 팔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이른바 공천 자격 논란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치사 가담자로 분류가 돼서 공천 부적격 판정으로 다시 번복이 된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 정의찬 특보고 오늘 아침에 당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해이와 협박, 폭행 그리고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였던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정의찬 특보 부적격 관련해가지고 더미주 전국혁신회의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 회의 처음으로 열리는데 좀 논란된 건들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걸로 봅니다.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공천학상 논란 혹은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 뭐 했다 번복했다 여러 논란도 있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조성기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뻔한데 사실 고문치사 가담자라고 해서 오히려 누명을 씌운 취지다라고 해서 민영배 의원이 탄원서 공유하고 실제로 이 특보도 정의찬 특보도 본인의 당에 이의 신청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친명계를 분류하는 양분함 당 법률위원장이다. 이거 정의찬 특보도 사실 인정한 거다. 지금 친명끼리 싸우는 셈이 됐어요. 두 분이서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왜 지금에 와가지고 1심에서 6년, 2심에서 5년 받은 사건이고요. DJ 정부에서 특사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수사를 했던 양분함 전 검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재심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으면서 왜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이의 신청이 아니라 본인 재판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징역 5년까지 받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재심을 청구해서 누명을 벗으셔야죠. 수사기관을 탓할 게 아닙니다. 예. 재판을 받은 거죠. 최종 재판이 확정돼서 그에 따라 형을 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재심을 통해서 재판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과가 들통이 나서 4개월 만에 사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도 이 일을 하시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셔야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때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못했으니까. 다만 당시에 이런 전력 논란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일단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당 자체, 뭐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 뭐 친명계 내전이니 뭐니 이런 건 별로 그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인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강압수사를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 특보 혹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도덕적 기준들이 너무 낮아지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계속 측근들의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본인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제법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갖다가 붙이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정의찬 특보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라는 당내에 어떤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강압수사를 받았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친명계 갈등으로까지 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위원회가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정의찬 특보 말고도 최근에 어제 저희도 짚어봤던 음주운전 논란도 있는 또 다른 이재명 당대표 특보 강의원 특보 공천 통과 여부가 그래서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뭐 부적절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에 지적은 할 수 있다 치지만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그다음 조치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또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니 다들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 영상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마음컵 논란에 대해서 두둔하다가 그 또 확대 재생산된 얘기였잖아요. 출마는 계획대로 준비 중이다. 뭐 여러 논란 또 당대표와 가깝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된 여러 논란거리들. 근데 이제 일단 공천 신청은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절차를 밟아보겠다라는 거고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강 특보의 이력을 좀 문제 삼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과연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맞느냐, 그리고 공천 신청되더라도 사실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당내 인사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검증위에서도 여러 가지 조항을 바탕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럼에도 본인이 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본인이 절차를 밟는 거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뭐 그렇게 맞지 않는 인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그래픽이 나가서 저희가 반드시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래픽 제목 공천 적격 하루 만에 번복. 이 대상자 당사자는 여기에 있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고문치사 가담자 연루 의혹이 있는 정의찬 당대표 특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논란 중임에도 아직 본인이 공천 적격 부적격 대상자로 당에서 통보를 받지 않은 여기 강의원 특보. 강의원 특보는 아직 출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번복된 대상은 정의찬 특보에만 한한다는 사실 저희가 이 그래픽 혹은 어제 사실관계 틀린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시청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과 관련 있다면 관련 있을 바로 이 주제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는 꽤 간명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2년 전에 최초로 보도한 지역 신문 기자를 오늘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실제로 왜 그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그것도 같은 당에 있는 동지로서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왜 그 재판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잠시 되돌려보면 이른바 대선 기간을 강타했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경기도의 한 지역 신문에서 최초로 언론 보도화되면서 서울중앙으로 오면서 이게 더 대전 이슈화된 경향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모 기자가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사실은 이 본질은 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와중에 이제 부른 건데 이낙연 당시 후보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 이현정 의원님, 이걸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 그 경기도 지방신문 기자가 이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이걸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재명, 이낙연 뭐 이 경선에서 가장 이제 핫하게 붙은 상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른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측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언론을 통해서 지적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걸 만약에 제보했더라면 오히려 뭐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제보했을 텐데 사실 지역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이제 언론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됐고 이거를 중앙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하면서 이제 파문이 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확인해줘서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낙연 전 대표를 많이 비난했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이걸 뭐 덮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 경선 국면에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대선 가서 터지면 그 현실적으로 됐잖아요. 대전에서 결국은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누가 제보했냐 이거는 결국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과정에서 검증돼야 될 저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보도했던 간에 중요한 이슈였다.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왜 생겼는지 생각해야 된다라면서 애둘러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바도 있고 그 오늘 검찰 소환 이 얘기가 장현준 변호사님 참 공교로운 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꾸려라. 혹은 만날 이유도 없다. 이제 신당 내년 창당 공식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 민주당 내에서 친명 비명 혹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의 갈등이 좀 더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당내에서 저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뜬소문처럼 뭐 이낙연 대표 측의 측근이 이 제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에도 돌긴 했었는데요. 예. 그 부분을 일단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가 확인을 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내에서는 저는 파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발언 수위도 세워지고 있고 또 뭐 신당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당내 여러 또 이해관계들이 또 맞물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일단 신당을 차리시기에는 당내에 어떤 뭐 공감대라든지 뭐 지지 기반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평이 지금 주로 이루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는 특히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를 두고 앞으로 두고두고 공격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대장동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다. 이 얘기도 짧게만요. 조상규 변호사님. 김영전 부원장 징역 5년 받고 지금 법적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뒷돈 받은 그 알리바이를 뭐 잘못 얘기하면서 위증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여기에 오늘 측근 2명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지금 김용 부원장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그 다운로드를 받았던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각종 자료들이 들통나는 바람에 이때 현장에 없었다는 게 들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 캘린더 사진을 냈는데 그게 조작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러면 구글 캘린더가 있는 핸드폰을 달라 했더니 핸드폰 분실했다. 이런 식으로 법정을 속이려고 드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증죄라는 게 되게 사법부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사법부를 속이는 죄예요. 그래서 예. 기본형이 1년 6개월입니다. 실형 1년 6개월이에요. 가중되면 3년까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오버랩되는 뭐 관련 재판만 있으면 다 위증을 하고 위증교사를 하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속이려고 드는지 사법 방해를 하려고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관련된 압수수색 관련 얘기와 대장동 의혹의 여러 분류 얘기들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함께했고요.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 하기 전에 지금까지 저런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예. 박수 받고 마친 장관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도 박수 받고 마치시길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86에서 789로 이번에는 꼭 세대 교체하자. 789, 95를 일단 국민의힘이 많이 좀 내세울 것 같아서 일단 눈에 잘 익기 때문에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흘러가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돈 봉투 논란과 코인 논란 당사자들이 힘을 합쳤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의도가 출렁출렁하는구나. 예,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여의도에 꽤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신 그대로입니다. JMS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 앞은 꽤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성폭행을 조장하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면 이곳에 32년째 왜 다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1만 명을 성폭행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억지 증거들로 재판을 끌고 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 징역 23년. 이대로라면 100세 넘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정명석.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허주연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형 기준과 가중 요소를 다 고려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높은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명석 중간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기본 범죄인 중간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인적 관계를 악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어떤 가중 요소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7년이고요. 여기에 상습 누범 가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지른 범죄 중에 일부는 이 죄로 성범죄로 이미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16차례 정도 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습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들이 다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상습 누범 가중에 다중범죄 가중 이런 것들 다 가중 요소 고려하더라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요. 23년이 선고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나이가 상당히 고령입니다. 78살인데 23년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냥 남은 여생을 다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평생을 속죄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요즘에 성범죄에 관해서 이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재판부의 태도가 성범죄의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JMS의 악행, 정명석의 악행들이 많이 좀 알려졌었는데 아까 자막에 잠깐 나갔던 것처럼 허주연 변호사님,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를 걸어라 라고 하면서 엄중히 꾸짖은 게 결국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꽤 중형
괘씸하게 본 이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피해자들이 명백히 있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취 같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얘기한 적도 없고 세뇌시킨 적도 없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도 양형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원 앞에서는 무죄를 호소하는 신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이것이 오히려 세뇌당했다는 어떤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법원 앞에도 꽤 시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구의 만나봤고요. 지금 요 며칠 새 정말 엄동설한 날씨가 꽤 춥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지금은 다소 좀 소강 상태긴 합니다만 오늘 점심까지도 꽤 많은 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제목 그대로 눈물의 숙박권 중고거래. 제주 항공편이 결항되고 지금 제주 공항에 많은 시민들이 발에 꽁꽁 묶이면서 이미 숙박 예약을 한 사람들의 이른바 제주도 숙박권 양도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주도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그야말로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무려 7시간 넘게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가 되면서 항공기들 결항, 지연, 회항이 속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맞아서 제주에 가서 숙박하려고 예약을 해뒀던 이 항공권을 이용을 못하니까 숙박권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눈물의 양도 거래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하고요. 예. 지금도 제주에는 한파주의보, 또 폭설주의보, 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거든요. 눈길에 이 각종 사고들, 고립사고들, 보행자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없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제주공항 활주로 운영 중단 3차례 연장하고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공항에 묶여 있는데 저게 오도 가도 못하면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원래는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만 이 활주로 폐쇄가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계속 눈이 오고 눈을 치울 수가 없다 보니까 3차례나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4시까지 활주로가 완전히 셧다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산으로는 오는 관광객, 가는 관광객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제주공항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 결항된 항공기가 아직까지도 활주로가 움직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항공기가 다시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권을 중고거래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 한파, 영하 10도 밑도는 한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뉴스탑10 시청자분들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도 이어지고요. 주말에도 뉴스탑10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